그날의 사고는 제가 시댁살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어났어요.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죠. 제가 들고 있던 목욕바구니가 공중으로 붕 떴고 제 몸도 그 방향으로 뚝 떨어졌어요. 어떤 힘으로 제가 던져진 거였는데 넘어진 뒤 앓는 소리를 내며 몸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우르르 나와 비명을 질렀고 시어머니는 트럭에 치여 쓰러져 계셨어요. 어머니! 시댁의 합가에서 산 건 처음이라 여러모로 불편하고 어려울 때였어요. 남편이 장남인데다 시어머니께서 혼자가 되시면서 시집살이를 자처했는데 시어머니는 워낙 말씀도 없으시고 표정도 없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도통 말을 걸기도 힘든 분이었죠. 시댁에서 산 지 1년 가까이 됐는데도 시어머니와 나눈 대화가 거의 없을 정도였어요. 저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시는 게 다였고 제가 실수를 하면 입을 꾹 다무셨는데 잔소리 하시는 것보다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그날은 돌아보면 참 희한해요. 남편이 지방으로 출장을 간 날이었고 시누이랑 시동생은 인근에 살지 않으니 원래도 왕래가 잦지 않았고요. 그날 시어머니랑 종일 둘이 있을 생각에 오금이 다 저리더라고요. 우리 애들도 학원 갔다가 오면 밤늦게나 오던 때라 더 그랬어요. 점심때까지는 평소와 크게 다를 것 없이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목욕을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랑 둘이요? 그럼 출장 간 큰애 데려다가 셋이 갈까? 아니요, 그건 안 되죠. 돌아보면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처음으로 농담을 하신 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나중에서야 알게 된 거지만 시어머니는 낯을 많이 가리는 분이었어요. 젊을 때는 말도 없고 의문스럽다며 구박도 많이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맏며느리인 저에게도 매일 보며 산 지 1년 가까이 돼서야 농담 한마디를 하셨던 건데 제가 너무 화들짝 놀랐던 거 있죠. 목욕을 마치고 나오니 저녁 되더라고요. 밥을 안 쳐놓고 나올 걸 그랬어요. 어머니 시장하시죠? 짜장면이나 먹고 들어가자. 네? 시어머니께서 앞장서 걸으시더라고요. 마침 목욕탕 건너편에 중국집이 있었어요. 종종 걸음으로 따라갔죠. 어머니 정말요? 우리 진짜 짜장면 먹고 가요? 뭐 대단한 거 먹겠다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좋아? 시집 와서 처음 외식하는 것 같아서요. 그러게, 그동안은 왜 안 했는데? 어머님이 안 좋아하실까 봐요. 나 바깥 음식 좋아한다. 평생 네 시아버지 밥 차리는데 이골이 난 사람이야. 정말요? 그럼 종종 외식해도 돼요? 안 될 건 뭐니? 시어머니의 의외의 모습을 보고 나니 마음이 놓여서 자꾸 제잘제잘 떠들게 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조용히 하라는 둥 하는 말씀도 안 하셨어요. 가만히 들으시다가 조금씩 웃기도 하시더라고요. 아마 신랑도 없이 시어머니랑 덜렁 집에 남은 어린 며느리가 안쓰러우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목욕도 하고 짜장면도 먹은 뒤 기분 좋게 가게를 나선 그때였어요. 그 일은 정말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놀라서 시어머니께 다가갔을 때 시어머니는 의식이 전혀 없으셨어요. 주변에 피도 흥건해서 저는 정말이지 자지러지게 울었어요. 시어머니를 태운 구급차를 타고 같이 병원으로 가는 내내 온몸이 떨리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남편과 겨우 연락이 됐을 때 시어머니는 수술실에 들어가 계셨어요. 여보, 어머니가 트럭에... 뭐?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니랑 목욕탕 갔다가 짜장면 먹고 나오는데 트럭이 달려왔나 봐. 본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어머니가 트럭이 빠르게 달려오니까 나만 밀어버리고 본인은 차마 못 피하셨나 봐.
나는 트럭이 달려오는 줄도 몰랐어. 그것도 모르고 어머니 옆에서 수다만 떨고 있었어. 여보, 진정해. 괜찮아. 내가 지금 갈게. 진정하고 기다리고 있어. 여보, 무서워. 문제는 수술을 받고 나온 시어머니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는 거였죠. 선생님, 우리 어머니 팔은 어디 갔어요? 괴사가 심해서 잘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얼마나 놀랐던지 그 자리에서 기절까지 하고 말았죠. 시어머니는 그 사고로 팔 하나를 잃으셨고 다리 한쪽도 불구가 되셨어요. 남편도 도착하자마자 얘기를 듣고는 아연실색하더라고요. 여보, 어떡하면 좋아? 나만 멀쩡해. 무슨 소리야. 당신이라도 멀쩡해야지. 어머니만 다치고. 어머니가 다친 건 슬프지만 당신이 안 다친 건 천만다행인 거야. 당신이 자책할 일이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저에게는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몇 시간 뒤 의식이 돌아온 시어머니는 자신의 상태를 의연하게 받아들이셨어요. 애들 다 키워놓고 이렇게 돼서 천만다행이구나.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트럭이 오는 걸 봤어야 했는데. 그 트럭 운전사 분명 술에 취해 있었을 거야. 맞아요. 낯설하고 운전했대요. 저 아랫집 아들 트럭이더라고. 어떻게 아셨어요? 보면 알지. 그놈이 주종뱅이거든. 나라도 봐서 얼마나 다행이니. 젊은 너까지 치였으면 나는 못 견뎠을 거다. 어머니, 죄송해요. 네가 뭐가 죄송해. 내가 몸이 더 빠르지 못해서 나까지 못 피한 것뿐이야. 그래도 네가 내 뒤쪽에 있었던 게 천만다행이지. 그때부터 저는 결심했어요. 시어머니의 수족이 되드리겠다고요. 시어머니는 한동안은 좀 우울해 보이셨는데 그래도 잘 회복해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시누이도 자주 와서 어머니의 말동무가 되어주었고 시동생도 전역하고 돌아오면서 시어머니를 많이 위로해드렸고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자식들은 오히려 더 귀찮아 하시더라고요. 다들 그만하고 가서 너희들 할 일이나 하라고 하셔서 결국 자식들은 멋쩍게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께 물어봤죠. 어머니, 그래도 아가씨랑 도련님한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니 생각해서 와 있는 건데. 됐어. 제대로면 너만 더 신경 쓰이잖아. 나 위로한답시고 와 있으면 밥 차려줘야지. 나도 신경 써야지. 네 일만 배가 되잖니. 그래도 저보다는 자식들이 더 좋으실 거 아니에요. 어차피 나가 살 애들인데 내 옆에 있는다고 내 팔이 돌아오니 다리가 낫니. 그냥 가서 할 일들 하라고 해. 이 집 사는 사람 귀찮게 하지 말고. 시어머니는 몸이 다친 후로는 특히 자기 자식들보다 본인을 모시고 사는 제 편을 많이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더 시어머니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돌보고 싶었던 것도 같아요. 물론 그러다가 저도 혼이 나긴 했어요. 아가,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건 하게끔 해줘야지. 변소 정도는 나 혼자 갈 수 있어. 그래도 불편하시잖아요. 그러다 넘어지기라도 하시면 큰일 나요. 네 남편이 변기 옆에 붙잡는 것도 다 설치해줬잖니. 나도 연습을 해야 내 몸을 내가 가누고 살지. 제가 다 해드릴 거예요. 어허, 네 몸이 10개도 아니고 나도 내 나름의 요령을 익혀야 할 거 아니야. 넌 한창 애들도 키워야 하고. 대신 혼자 못하는 건 절대 혼자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다 넘어져서 더 심하게 다치시면 그때는 제가 24시간 내내 업고 다닐 거예요. 아유, 징그러워. 내가 더 건강해지고 말겠다. 제가 다 해드린다고 했는데도 시어머니는 스스로 하려고 참 많이 노력하셨어요. 저는 다 해드리고 싶은데
시어머니 마음은 또 그게 아니셨나 봐요. 시어머니는 몸이 성하지 않으신데도 전처럼 애들 밥도 챙겨주시고 할 수 있는 집안일도 하려고 하셨어요. 제가 위험하다고 하지 말라고 해도 본인 집이라고 내 손주들이라며 당연히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사고는 시어머니의 몸을 망가뜨렸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고부 사이는 더 가까워졌어요. 물론 그 사고가 아니었다고 해도 더 가까워졌을 것 같아서 술 취한 채 트럭을 몬 그 사람이 참 원망스러워요. 우리 가족뿐 아니라 동네 사람들도 다 그 집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는데 결국 몇 년 안 가 동네를 떠나더라고요. 그 집이 이사 가던 날 시어머니께서 그러셨어요. 이제야 알터니가 빠진 것 같다. 어머니도 불편하셨죠? 만약에 너까지 다쳤으면 그 집 옆편네 머리채라도 잡았을 거야.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험한 말씀 하시는 건 또 처음 들었잖아요.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니 남편도 저를 참 아껴줬어요. 난 참 복이 많은 놈인 것 같아. 갑자기? 당신이 이렇게 떡두꺼비 같은 자식들도 낳아주고 우리 어머니도 모셔주고 당신 기억나? 내가 홀어머니의 장남이라고 우물쭈물하니까 당신이 나더러 그럼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겠네요. 이러길래 내가 장가가긴 다 틀렸구나 했거든. 정말? 내가 그래서 맞선을 여러 번 퇴짜 맞았으니까. 근데 당신이 그러는 거야. 그럼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러나 그 순간 제가 남편의 말에서 찾은 핵심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맞선을 뭐 얼마나 봤는데? 맘에 드는 여자가 많았나 봐. 많이 차였다는 거 보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얼른 장가가라고 하도 하시니까. 그래서 앞에 여자가 승낙했으면 나랑 결혼 안 했겠네? 아닐걸? 아니긴 뭐가 아니야. 어머니 모시고 살아준다고 했으면 그냥 결혼했겠구만. 아니야, 절대 아니지. 아, 아깝다. 나도 다른 남자랑 더 선보고 결정할 수 있었을 텐데. 여보, 그건 좀 많이 섭섭한데? 나도 섭섭하거든? 우리가 인연이니까 이렇게 만난 거지. 다른 여자가 몇이 있었든 그냥 만나보기만 한 거야. 나도 그 여자들이 시큰둥해서 바로 간뒀어. 근데 당신이 새초롬하게 물을 때는 심장이 철렁하더라고. 나 이 여자는 진짜 안 놓치고 싶은데 싫다고 하면 어쩌지? 일단 처음에라도 따로 살자고 해서 꼬셔볼까? 이러면서. 뭐야, 지금 나랑 사기 결혼을 하려고 한 거야? 그런가? 당신이 바로 받아줘서 참 다행이다. 시집살이 하면서 남편과 이렇게 사이가 좋았다고 얘기하면 아무도 안 믿어요. 돌아보면 다 시어머니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먼저 저를 참 아껴주셨고 그래서 저도 더 성심성의껏 아픈 시어머니를 돌볼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 남편이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암에 걸렸는데 진행이 좀 된 상태였더라고요. 처음에는 수술 경과가 좋아서 다들 다행이라고 완치할 수 있을 거라며 희망을 품었는데 전이 되면서 걷잡을 수 없게 돼버렸어요. 그때 우리 시어머니께서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있었죠. 내가 너무 오래 살았나 보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그때 그냥 갔어야 했어. 몸이 이렇게 망가졌는데도 기를 쓰고 사니까 내 아들이 저렇게 된 거야. 어머니, 진짜 저 속상하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어머니라도 마음 단단히 잡수셔야죠. 미안하다. 저는 시어머니와 부둥켜 안고 울었고 잘 견뎌보자고 우리 남편 꼭 이겨낼 거라고 시어머니를 다독였어요. 그러나 결국 남편은 세상을 떠났어요. 그나마 우리 애들이 다 커서 성인이 된 게 다행이었지만 문제는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큰아들을 잃은 그날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께 간곡하게 부탁드렸죠. 어머니, 저 어머니까지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제발 이것 좀 드셔보세요. 조금만요. 잘 안 넘어가서 그래. 그냥 둬. 내가 이따 봐서 먹을게. 시어머니는 영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셨고 결국 심장에 이상이 생기셨어요. 그러더니 오래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죠. 그즈음 우리 시누이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가 자기 오빠 보낸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머니 간병까지 하는 게 안쓰러웠는지 자주 집에 와서 어머니도 챙기고 저도 챙기더라고요. 그 와중에 코빼기도 안 보이던 식구가 한 명 있었죠. 바로 동서요. 시어머니께서 투병하시는 내내 바쁘다는 이유로 들여다보지도 않더니 위독하시다는 말에 갑자기 찾아와서는 시어머니 곁에서 지내겠다고 하더라고요. 속이 너무 훤히 보여서 저랑 시누이랑 뒤에서 많이 투덜거렸어요. 왜 저러는 거냐며 어쩜 저렇게 뻔뻔하냐면서요. 시어머니께 시아버지가 남겨주신 고향에 있는 재산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대강은 알고 있었지만 사실 큰 관심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동서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고 돌아가셨어요. 10년을 교통사고로 팔이 없는 시어머니의 수족이 되어 모셨는데 저는 그렇다고 쳐도 시누이도 충격이 컸죠.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동서의 작전이 먹힌 거냐며 시누이가 노발대발했지만 동서가 내민 증여계약서로 인해 누구도 토를 달지 못했어요. 그건 분명 시어머니께서 동서에게 주신 증여계약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세무서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땡땡 세무소입니다. 와주셔야겠는데요. 영문도 모른 채 땡땡 세무소에 도착했는데 세무사가 말했어요.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라니요? 그 세무서는 우리 가족이 시어머니 유산 상속 관련 세무일을 맡긴 곳이었어요. 지금은 고인이 된 남편 친구가 운영하는 세무서여서 믿고 맡긴 곳이었죠. 서류가 좀 이상해요. 세무사가 이상한 점을 설명해 주는데 정말이지 경악할 일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이 서류가 이상하다는 거죠? 네, 이 서류가 존재하려면 애초에 이 계약 문서가 없어야 하는데 이건 전에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도장만 찍으라고 하셔서 찍었던 건데 그 땅이 바로 동서분이 증여받았다는 그 시골 땅이에요. 네? 그 땅은 지금 30억 정도 가치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도장 찍은 땅은 그 정도 가치가 있는 땅이라고 들었어요. 누가 그러던가요? 당연히 저희 시어머니시죠. 시어머니께서 시골에 자투리 땅이 있는데 그동안 제가 시어머니 모시느라 고생했다고 이 땅은 저한테 미리 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투리 땅이기도 하고 별 가치도 없으니 그냥 받아도 된다고 하셔서 고민하다 받았거든요. 언제 주신 거예요? 돌아가시기 한두 달 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갑자기 부르시더니 도장을 찍으라고 하셨어요. 제가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별 땅 아니라고. 다른 자식들한테는 말할 것도 없다고요. 남은 재산 똑같이 나눠 가지면 된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보기엔 두 분 중 한 분의 서류는 잘못됐어요. 잘못됐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도통 이해가 안 돼서요. 위조 문서일 가능성이 큰 거죠. 네? 설마요. 어느 쪽이 위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인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알아볼 테니까 가족들에게는 일단 비밀로 하세요. 특히 동서분. 이왕이면 모두에게 비밀로 하는 게 그분 귀에 안 흘러들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세무사님이 직접 알아보겠다고 하셔서 일단 말은 듣고 왔는데 어안이 다 벙벙하더라고요.
남편이라도 살아있었다면 같이 얘기를 나눴을 텐데 남편도 없으니 더 막막했어요. 그런데 집으로 가는 길, 시동생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형수님, 네, 서방님. 저 지금 귀국했어요. 지금이요? 동서말로는 몇 달 남았다고 했는데. 죄송해요. 아무래도 그 사람이 절 속인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 돌아가신 걸 안 알려줬어요. 네? 형수님이 얼마 전에 문자 남기셨잖아요. 엄마 잘 보내드렸고 납골당에 안치했다고. 걱정하지 말고 일 잘 보고 귀국하고 보자고요. 아, 네. 동서가 다 전했다고는 하는데 너무 연락이 없는 게 좀 이상하기도 하고 그래도 뭐라도 알려드려야 할 것 같더라고요. 물론 동서가 다 전했다고 서방님이 저한테 감사하다고 했다 그러긴 했지만요. 전혀 몰랐어요. 집사람한테 엄마 위독하면 바로 연락 달라고 바로 귀국하겠다고 했었는데. 그게 정말이에요? 동서말로는 서방님 일정상 도저히 장례를 치를 수 없다고 했는데. 아니에요. 저한테 어머니가 좀 아프시다고만 했지 위독하시다고는 전혀 얘기를 안 했어요. 어머니한테 안부 연락 드렸을 때는 괜찮다고만 하시니까 제가 어리석었어요. 시동생은 해외로 파견 근무를 나갔었어요. 하필 그 사이에 시어머니 병세가 악화되면서 임종을 맞으시게 된 거죠. 어쩐지 좀 이상하다 했어요. 솔직히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었지만 동서가 서방님이랑 소통하고 있다는데 제가 나서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형수님으로선 그러셨겠죠. 근데 나한테 답장도 안 했잖아요. 형수님께 말씀드리면 아내가 바로 알게 될 것 같아서요. 우리 가족들 외의 경로로 알아봤는데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이게 무슨 일이야. 많이 놀라셨겠네요. 네, 그래서 급히 파견일 정리하고 오느라 시간이 좀 걸렸어요. 형수님, 제가 지금 대구로 가도 될까요? 동서는 모르는 거예요? 네, 몰라요. 일단 오세요. 시동생이 오겠다는 우리 집은 시어머니의 집이기도 했어요. 그 자식들이 못 올 이유가 없는 곳이었죠. 저는 막 귀국했다는 시동생을 위해 밥도 하고 급한 대로 반찬도 만들었어요. 오랜만에 본 시동생 얼굴이 헬쑥하더라고요. 살이 왜 이렇게 빠졌어요? 며칠간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해서요. 충격이 심해서 그랬나 봐요. 그냥 안 넘어가고 잠도 안 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밥 좀 먹어요. 이거 어머니가 담그신 김치. 아, 엄마 김치. 시동생이 시어머니 김치를 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더라고요.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죄송해요. 서방님이 뭐가요? 아무래도 집사람이 사고를 크게 친 것 같아요. 네? 아내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 날 뻔했어요. 서방님, 도대체 뭘 알아내신 거예요? 제가 아무래도 아내가 이상해서 파견 근무 정리하면서 뒤를 좀 캐봤어요. 근데 이상한 계약을 했더라고. 어떤 계약이요? 저도 처음에는 무슨 업체인지를 모르겠길래 찾아봤는데 문서 위조해주는 업체더라고요. 아내가 입금한 내역도 확보했고요. 문서 위조요? 어떤 문서인지도 확인했어요? 아내가 보통 늘 같은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쓰거든요. 넣어보니까 이번에도 맞더라고요. 보니까 아무래도. 설마 증여 계약서예요? 제 말에 시동생이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형수님,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 저도 세무사한테 연락받고 다녀오던 길이에요. 세무사가 문서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위조된 문서가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네, 사실 어머니께서 생전에 저한테 도장을 찍으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시골에 있는 자투리 땅인데
가치도 별거 없어서 그냥 저더러 가지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망설이니까 진짜 별 가치 없는 땅이다. 남은 재산은 똑같이 나눠 갖더라도 이건 네가 가져라. 그러시는 거예요. 설마 아내가 그 땅을 자기가 증여받은 걸로 문서를 위조한 거예요? 어떤 문서가 위조인지는 일단 가려봐야 알겠지만 당연히 그 사람이 내보인 문서겠죠. 어머니가 아내한테 땅을 증여했을 리가요. 또 모르는 거잖아요. 동서가 어머니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아주 잘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들 형수님이 엄마한테 하신 거에 비할 수가 있을까요? 저도 결혼 전에는 이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어머니랑도 잘 지내고 싶다고 해서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죠. 그런데 결혼하고 명절에도 어머니 안 찾아뵙는 거 보셨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죠 뭐. 형수님이랑 몇 살 차이 나지도 않아요. 제가 하도 이상해서 친구들한테 물어본 적도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혹시 집사람한테 뭘 잘못하고 있는 것 같냐고요. 어머니가 동서한테 잘못하실 게 뭐가 있어요. 몸도 불편하셔서 기력도 별로 없으셨는걸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참다 못해 대놓고 물어본 적도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댁 가면 한 번씩 화장실도 모시고 가야 하고 너무 싫대요. 추잡해서 못하겠대요. 아니, 어머니가 용변 보는 걸 돕는 것도 아니고 그냥 화장실 앞까지 모셔다 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제가 가끔 바쁠 때나 동서가 한 거고 어머니는 바라지도 않으세요. 그냥 제가 행여나 화장실은 들어가다가 미끄러워서 넘어지실까 봐 부탁했던 건데 그게 그렇게 싫었대요? 네, 그러니 제가 해외 파견 근무 갔을 때는 안 봐도 훤하잖아요. 온 적도 없죠. 위독하시다고 하니까 그때는 자주 왔었어요. 안 봐도 훤하죠. 그런 문서를 위조할 생각이었으니 어머니한테 자기가 땅을 증여받은 근거가 있다고 우기려고 했겠죠. 사실 동서가 증여계약서 들고 왔을 때 저랑 아가씨도 당황하긴 했어요. 아무리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주 왔다고는 해도 어머니가 땅을 증여하셨다니, 그것도 무려 지금 30억 가치가 있는 그 땅을요. 어머니라면 분명 형수님께 드렸을 거예요. 어머니가 형수님을 얼마나 아끼셨는데요. 심지어는 자식들인 우리보다 아끼셨어요. 형 돌아가시고 나서도 우리한테 잘하라고 얼마나 신신당부를 하셨는데요. 그리고 저한테는 말씀하신 적 있어요. 무슨 말씀이요? 형수한테 따로 땅을 좀 줄까 하신다고요. 정말요? 네. 형도 없는데 형수가 애들 키우고 살려면 재산을 더 갖는 게 맞다고. 우리가 동의 안 해도 주실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찬성했고요. 어차피 어머니 재산인데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무엇보다 저는 형수님이 갖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한 건 아니죠. 적어도요. 제 아내가 갖는 건 진짜 아니라는 거죠. 이건 정말 말이 안 돼요. 일단 세무사도 알아보겠다고는 했는데 서방님이 증거가 있다고 하니 확인해보는 게 좋겠네요. 근데 동서한테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일단 비밀로 할 거예요. 어차피 그 위조 문서로는 증여 못 받으니까요.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텐데 이제라도 말해서 스스로 돌이킬 기회를 주는 건 어떨까요? 그러나 시동생 표정이 어둡더라고요. 안 내키세요? 사실 저 해외 파견 근무 간 거 제가 신청해서 간 거예요. 제가 생각이 짧았죠. 형 돌아가시고 형수님 혼자 엄마 보고 있는 거 알면서도 제가 그 사람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견딜 수 없었어요. 좀 떨어져 지내고 싶더라고요. 무슨 일인데요? 동서가 어머니도 안 보려고 하는 것 때문에요? 그 정도면 다행이게요. 늘 술에 취해서는 집에 늦게 들어오지. 자기는 딩크족이라면서 제 의사랑 별개로 아이도 안 낳겠다고 하지. 분명 결혼 전에는 아이를 낳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1년도 안 돼서 사실 자기는 딩크족이라면서 아이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안 낳으셨던 거예요? 어머니가 참 걱정 많이 하셨는데
말씀도 못 하시고. 우리 엄마 성격에 그럴만하죠. 속으로만 앓으셨을 거예요. 맞아요. 우리 애들 보면서도 둘째네도 이렇게 다복하게 살면 좋을 텐데 그러면서 한숨도 쉬시고 그랬어요. 그냥 못 갖는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안 생기는 것 같다고. 그럼 누가 말한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지 않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진짜 불효자였네요. 형수님이 안 계셨으면 그런 결정도 못 내렸을 거예요. 그냥 나라도 좀 숨 좀 쉬자 싶어서 갔어요. 집에 가면 그 사람이 어질러 놓은 것 천지고 한 번을 안 치우더라고요. 빨래통에는 돌리지 않은 빨래가 넘치게 쌓여서 쉰내가 풀풀 나고 싱크대에 음식물도 얼마나 안 치웠는지 구더기가 낀 적도 있어요. 결혼하면서 저랑 상의도 없이 일 관두면서 그랬거든요. 이제부터 살림은 자기가 다 할 테니까 저더러 나가서 돈만 잘 벌어오라고요. 사실 그때도 좀 당황했었는데 적어도 딩크족보다는 당황스럽진 않았던 것 같아요. 동서가 서방님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었네요. 저한테만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물론 형수님께도 마찬가지였겠죠. 엄마나 형수님이나 그런 말 전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려고요? 파견 근무하면서 마음 정리가 많이 됐어요. 처음에는 내가 시작한 이 결혼을 깨고 싶지 않다는 생각뿐이었는데 떨어져 살아보니 마음이 어찌나 편하던지. 물론 형수님께는 죄송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제 심신 안정만 신경 쓰고 있었네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그래도 어머니 아프신 걸 끝까지 모른 건 의외긴 했어요. 그게 제가 스트레스가 정말 너무 심했거든요. 그 사람 남자도 있어요. 네? 매일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나랑은 자식도 안 낳겠다고 하더니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언제 아신 거예요? 파견 근무 가기 전에요. 세상에, 그걸 알고 가셨던 거예요? 네. 처음에는 그냥 다 모른 척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몇 년 갔다 오면 알아서 정리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싶기도 했고요. 그러다 형수님 문자를 보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나를 속이다 못해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까지 숨기고 속였다니 믿기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된 건가 생각해보니 결국 제가 너무 모른 척만 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실을 안 첫 순간부터 바로잡았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되지 않았을까 싶고 제가 다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어요. 서방님,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다른 남자가 있었다는 건 어떻게 아신 거예요? 저 잘 때 나가서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한 번은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 액정에 메시지가 뜨는데 자기야 사랑해 보고 싶어 그런 메시지더라고요. 아무래도 확인은 해야 할 것 같아서 뒤를 밟아왔는데 역시나 남자랑 만나더라고요. 그냥 남자랑 만난다고 진짜 바람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런 메시지를 주고받는 사람이 있다면 정서적 바람이긴 하겠지만 모텔로 들어가더라고요.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내가 그 남자를 만나볼까도 했는데 차마 못했어요. 그런데 왜 나랑 이혼을 안 하는 걸까? 그래도 내가 벌이가 더 나은가 싶기도 하고. 좀 지나면 정리하려나. 그럼 그냥 모른 척 할까? 그래도 이혼해서 가족들한테 걱정 끼치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힘든 일이 있었으면 우리한테 말을 했어야죠. 형수님은 팔 없는 우리 엄마 수족처럼 사시고 형도 아팠잖아요. 거기다 대고 어떻게 제 문제까지 얹어요. 정말 못할 일이죠. 그래도요. 그래도 말을 했어야죠. 어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걱정만 하다 돌아가셨잖아요.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몰랐죠.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우리 아가씨도 불러서 같이 얘기해요. 형수님, 걔는 안 돼요. 걔는 성미가 급해서 바로 우리 집 사람한테 달려가고도 남을 거예요. 일단 위조 문서가 확실해지면
그때 다 같이 공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동생은 당분간 호텔에서 지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있으라고 했지만 저 고생한다며 기어이 호텔로 갔어요. 그런데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시동생이 귀국한 다음 날 동서가 불쑥 우리 집에 왔더라고요. 형님, 우리 재산 정리 언제 해요? 지금 하고 있잖아. 아니, 형님이 아는 세무사한테 맡긴다고 해서 일단 기다리고는 있는데 영 느린 것 같아서요. 뭐가 그렇게 급해. 누가 보면 재산 얼른 받아서 도망이라도 가고 싶은 줄 알겠다. 형님도 무슨 그런 말씀을. 근데 말이야, 서방님은 언제 오시는 거야? 어머니 장례 끝난 게 언젠데. 네? 그게 그 사람도 오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일이 워낙 급한가 봐요. 이상하네. 서방님이 어머니보다 일을 먼저 생각할 사람은 아닌데. 내가 연락 한번 해볼까? 어머 형님, 일하는 사람 방해해서 뭐 하게요? 그리고 산 사람은 살아야죠. 그 사람이 귀국한다고 어머니가 살아 돌아오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도 가족끼리 서로 위로는 할 수 있겠지. 똘똘 뭉쳐서. 네? 똘똘 뭉쳐서 위로나 하자고 그 사람을 부른다고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도 있어?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어머, 우리 형님 되게 순진하시다. 하긴 그러니 10년이나 어머니 수발 들고도 재산 한 푼 따로 못 챙기셨겠죠. 어머니께서 저한테 땅 주신 거 섭섭하진 않으시죠? 어차피 어머니 재산인데 그 재산을 어떻게 쓰든 그건 어머니 마음이지. 그렇죠? 형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아가씨는 저한테 자꾸 전화해서 도대체 언제 받은 거냐고 자꾸 뭐라고 해요.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정리 끝나냐고. 아가씨로선 황당할 만하지. 어머니가 동서한테 재산을 따로 빼주실 이유가 없으니까. 왜 없어요? 제가 어머니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직접 수발 다 들었잖아요. 어머니가 저한테 얼마나 감동하셨는데요. 제가 평소에는 바빠서 어머니를 잘 못 챙겼다 보니 어머니께서 저를 오해하셨더라고요. 어떻게 오해하셨는데? 제가 차갑고 모진 사람?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면서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챙겨주신 거예요. 그래? 네. 근데 말이야, 혹시 동서 어머니 재산 목록 알고 있었어? 그건 형님도 아실 거 아니에요. 고향에 땅 있는 거. 왜 전에 다 같이 고향 땅 가본 적 있잖아요. 그제야 잊고 있었던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맞다. 그랬지. 형님, 그러니까 이제 그만 받아들이시고 얼른 재산 정리부터 하시죠. 서방님이 오신 다음에 같이 하는 건 어때? 네? 그 사람이 왜요? 아니, 왜냐니. 어머니 자식은 동서가 아니라 서방님이잖아. 그래서 좀 이상하긴 해. 막말로 어머님이 서방님한테 재산을 챙겨주신 거면 이해가 될 것 같아. 우리 남편 가고 이제 서방님이 하나 남은 아들이니까. 근데 서방님도 아니고 동서라니 좀 희한하긴 해. 내가 일해서 시간이 길어지는 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뭐요? 다들 어머니 뜻 어기고 소송이라도 걸겠다는 거예요?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하나 도착했어요. 저는 문자를 확인한 뒤 동서에게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당연하죠. 어머니 유지를 받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아니, 그 증여계약서는 애초에 가짜니까 소송할 필요가 없다고. 네? 다시 말해줘. 애초에 그 증여계약서는 동서가 위조한 거니까 우리가 소송할 이유가 없다고. 동서가 너무 놀랐는지 갑자기 딸꾹질까지 하더라고요. 형님, 뭐 잘못 드셨어요? 동서야말로 많이 놀랐나 보네. 안 들킬 자신이 있었나 봐. 형님, 저는 지금 형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러면서 또 딸꾹질을 하더라고요. 많이 놀란 것 같은데 물 마시고 와. 얘기가 길 것 같으니까. 길다니요? 가서 마시고 오라고. 동서가 마지못해 부엌으로 간 사이 저는 서방님께 문자를 보냈어요. 동서의 증여계약서는 위조가 맞다고 바로 우리 집으로 와달라고요. 물을 마시고 온 동서가 말했어요. 형님,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무슨 근거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서방님이 그러시더라고. 그 업체가 아주 감쪽같기로 유명하다며? 업체라니요? 시치미를 떼던 동서가 한 발 늦게 놀라서 물었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서방님? 우리 남편이요? 그때였어요. 시동생이 바로 도착하더라고요. 서방님,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형수님 뵈러 오던 중이었어요. 한우랑 이것저것 좀 사서요. 형수님도 저 못지않게 헬쑥해지셨거든요. 자기 남편을 본 동서의 눈이 튀어나올 듯 했어요. 당신 언제 들어왔어? 얼마 안 됐어. 나한테는 말 없었잖아. 왜? 내가 당신이 그놈이랑 내 안방, 내 침대에서 뒹구는 걸 보기라도 했을까 봐. 뭐? 그 남자랑 내 집에서 나오더라. 아, 보고 싶어서 본 건 아니고 오늘 아침에 혹시 당신이 집에 없으면 집에 들러서 챙겨올 게 있어서 갔었어. 근데 그 남자랑 아침 일찍부터 내 집에서 나와서 어딜 가더라고. 그걸 봤다고? 근데 왜 이렇게 덤덤하게 말해? 이미 몇 년 전부터 얼굴은 알고 있던 놈이거든. 네 상간남. 여보, 그래서 당신이 그놈이랑 나간 사이에 집에 들어가긴 했는데 불쾌하더라고. 안방에 들어가야 했거든. 동서가 손으로 자기 입을 틀어막더라고요. 설마 다 봤어? 뭐, 지난밤의 흔적 같은 거? 그냥 보이던데 둘이 아주 살림을 차린 것 같던데 왜? 그 남자 스킨, 로션, 면도기까지 다 세팅돼 있고 말이야. 그건 그러니까 왜 내 거라고 하려고? 내가 올 때를 대비해서 구해놓기라도 한 거야? 그게 내가 쓰는 브랜드는 정해져 있는 거 알잖아. 아닌가? 이제 그것도 잊었나? 동서가 갑자기 시동생 앞에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여보, 그게 말이야. 동창회 갔다가 거기서 만났어. 근데 모르던 사이는 아니고 초등학교 동창인데 내 첫사랑이었거든. 안 궁금한데? 순수하던 시절에 남자를 만나니까 반가운 마음에 몇 번 만난 게 다였는데 걔가 자꾸 좋다고 해서 나한테 이혼하고 자기한테 오라고. 근데 나 이혼 안 했잖아. 당신 아내로 살았잖아. 이혼만 안 한 거겠지. 왜냐하면 그래야 내 월급은 야금야금 갖다 쓸 수 있으니까. 왜? 그 남자가 벌이는 영 시원치 않은가 봐. 여보, 그게 나는 당신 아내로 살고 싶으니까. 이젠 그것도 그만둘 생각인 것 같던데. 아니야. 난 끝까지 당신 아내로 살 거야. 어머니한테 받은 증여계약서 그거 왜 위조했어? 어? 그래놓고도 내 아내로 살 생각이었다고? 여보, 나는 그러니까 다 당신을 위해서 그런 거야. 거짓말을 하다 날 위해서라는 거짓말까지 하니? 진짜야. 어머니가 형님을 좀 예뻐했어? 그렇게라도 미리 빼돌려 놓지 않으면 어머니가 형님한테 주실 것 같아서 그랬어. 그럼 차라리 내 이름으로 하지 그랬니? 그랬으면 의심은 덜 받았을 텐데. 형수님도 그게 좀 이상했다고는 하시더라. 여보, 아니야. 나 당신이랑 헤어질 생각 없어. 내가 그렇게 해서 우리 둘이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 거야. 근데 말이야, 당신 카드 명세서를 보니까 당신 첫사랑은 모텔비 낼 돈도 없어? 매번이 당신 카드 걸더라. 여보, 오해야. 모텔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는 모텔비라도 아끼려고 내 집, 내 안방에서 그러고 있었던 거야? 동서가 시동생의 다리를 붙들더라고요. 여보, 나 당신이랑 이혼 못해. 나 경력 단절이야. 당신이랑 이혼까지 하면 난 어떻게 살아?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시동생은 자기 다리를 붙든 동서를 떼어냈어요.
불쌍한 건 나지. 너 같은 여자랑 이혼하는 게 힘들어서 지금껏 그 모든 걸 참고 살다가 이 꼴을 보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 재산까지 노리고 사문서를 위조해? 내가 정말 이 꼴까지 보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 끽해봐야 외간 남자랑 놀고 다닐 줄만 알았지. 지금껏 참아줬으면서 갑자기 왜 이래? 이번 한 번만 봐주면 나 다시는 그 남자 안 만날게. 그 남자가 진짜 돈이 없긴 하구나. 걔도 잘해보려다가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안 궁금해. 그러니까 불쌍한 그놈이랑 살아. 넌 우리 가족보다 그놈이 더 불쌍한 거잖아. 그래서 우리 어머니 재산까지 훔쳐가서 그놈한테 주고 싶었니? 아니 그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사업 투자해주려고 했지. 투자만 해주면 돈을 10배로 불려줄 수 있다고 장담해서. 그럼 그 돈으로 형님이랑 당신 형제들한테 재산 다시 나눠주려고 했어.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정말이야, 진짜라고. 당신 생각이 뭐였든 이제 궁금하지도 않아. 일단 조사받아. 당신 사문서 위조로 조사받게 될 거니까. 그럼 나 기다려주는 거야? 내 문제보다 우리 가족에게 네가 치려고 한 사기부터 바로잡자는 거야. 이혼은 그 다음에 하면 되는 거고 귀책 사유는 어차피 너한테 있고 그 증거는 넘쳐나니까 나로선 서두를 이유도 없고. 저는 동서에게 일어나라고 했어요. 미안한데 그만 가줄래? 오늘 저녁에 가족들끼리 밥 먹기로 했거든. 가족들이라니요? 저 빼고요? 서방님이 생각보다 일찍 오셔서 놀랐는데 이렇게 마주치길 잘했다 싶기도 하네. 그러니까 왜 연락도 없이 불쓰고 그래? 형님, 저도 이 집 식구예요. 저 아직 이혼 안 당했다고요. 오늘 모여서 동서의 증여계약서 위조에 대해서도 다 얘기할 건데 그 자리에 있을 자신 있어? 아가씨가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데. 동서는 그 길로 주랭랑을 쳤어요.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는데 걱정스럽더라고요. 서방님, 저러다 조사도 안 받고 멀리 도망치면 어쩌죠? 저는 그냥 저 여자가 눈앞에서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우리 어머니 재산은 못 들고 튀었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끝낼 순 없죠. 동서가 서방님한테 준 상처가 얼만데. 상처고 뭐고 진짜 2번 다시 보고 싶지도 않아요. 이혼 소송은 변호사 통해서 하면 되니까 좀 괜찮겠죠? 저도 도울게요. 그날 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신우이는 그 길로 동서의 머리채를 뜯어놓겠다며 집을 뛰쳐나갔어요. 다음 날 신우이가 씩씩거리면서 다시 와서는 주머니에서 머리카락 2움큼을 꺼내더라고요. 언니, 제가 다 뽑았어요. 어머나, 그 정도면 원형 탈모 수준 아니에요? 일부러 남들도 다 보라고 정수리로 뽑았어요. 그 정도면 충분히 잘 보이겠네요. 세상 창피한 줄 알아야지. 우리 오빠 속 썩인 것도 모자라 우리 엄마 재산을 탐내?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서방님한테 그런 상처가 있는 줄도 모르고 어머님 장례 끝나고도 서방님이 너무 안 온다고 섭섭해하기만 했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랬는데. 스트레스가 심했나 봐요. 지금도 그런 것 같고요. 저도 어떻게든 도울 거예요. 그 나쁜 여자를. 우리 오빠한테서 반드시 떼내겠어요. 근데요, 아가씨. 아가씨가 어제 동서 잡는다고 뛰어나가는 바람에 다 얘기 못한 게 있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미리 상속해 주신 땅이요. 언니, 그건 언니랑 우리 조카목 맞아요. 그렇다기엔 지금 그 땅 값어치가 30억이에요. 엄마가 그걸 모르고 주셨을까 봐요? 언니가 받으세요. 그래도 돈이 너무 많잖아요. 똑같이 나누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엄마가 벌써 토지 계약서까지 주셨다면서요. 그렇긴 한데 언니, 저도 그렇고 오빠도 안 들어도 뻔할 것 같은데 언니한테 드리는 거 하나도 안 아까워요. 우리 중에 엄마 재산을 관리할 만한 사람은 언니죠. 언니한테 자격이 있다는 뜻이에요. 아가씨, 언니가 받으시고 지금처럼 저희 잘 돌봐주세요. 저 엄마 돌아가신 뒤로 명절에 갈 때 친정이 없을까 봐 허전해요.
친정이 왜 없어요? 여기가 아가씨 친정인데? 그러니까요. 그냥 엄마 뜻 받들어서 언니가 받으시고 영원히 제 올케 언니 해주세요. 그 재산 안 주셔도 그건 하죠. 그럼 됐어요. 저는 불만 없으니까 더는 그 얘기 하지 마세요. 혹시 오빠하고도 얘기해 보셨어요? 오빠도 상관없다고 하죠? 그러시긴 했는데 언니가 엄마 재산을 받는 거로 우리 엄마 대신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좋아요. 팔 없는 우리 엄마, 10년을 기꺼이 수발한 우리 언니. 저 진짜 존경하고 사랑해요. 갑자기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가 적적할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언니가 두말 없이 합가하겠다고 하셨다면서요. 우리가 맞으니까 모시자고. 우리 엄마도 딸인 저보다 언니를 더 편안해하고 좋아하셨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고생한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런 거죠. 어떻게 네 배 아파 낳은 자식에 비하겠어요? 엄마가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 언니한테는 뭘 해줘도 아깝지 않다는 말이었어요. 언니한테는 다 해줄 수 있다고. 전 재산을 다 줘도 더 주고 싶은 며느리라고요. 큰오빠 떠나고 엄마가 저한테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오빠 돌아가셨다고 위계가 무너져선 안 된다. 누가 뭐래도 내 첫째 며느리가 집안의 어른이다.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 작은 올케 언니한테 땅을 증여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어머니, 날 왜 그렇게 예뻐하셨을까? 잘해드린 것도 없는데. 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식인 제가 너무 창피하죠. 저야말로 제대로 해드린 것도 없는데. 사는 게 바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 우리 엄마 뜻 잘 받들어 주시고 우리 집안의 큰어른으로 위계를 딱 잡아주세요. 결국 동서는 사문서 위조로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 옥중에서 이혼을 당했죠. 그 일을 다 처리할 때까지 시어머니 유산 정리가 좀 늦어졌어요. 제가 한 번 더 가족들에게 모든 재산을 똑같이 나누자고 했더니 시동생은 애초에 자기 몫을 포기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형수님, 엄마가 형수님 주신 땅 이외의 재산도 제 몫은 포기해서 우리 조카 줄게요. 서방님, 그런 아내를 방관한 제 잘못도 뉘우칠 겸 우리 조카한테 작은 아빠가 아빠 대신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말도 안 돼요. 잘못은 동서가 한 거잖아요. 언니, 저도 엄마가 언니 주신 땅은 그냥 언니가 갖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남은 재산을 똑같이 나누려면 이 집도 팔아야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냥 언니가 다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저는 어머니의 현금 재산이라도 시동생들이 갖는 걸로 합의했는데 그마저도 서방님은 안 받으셨어요. 해외 파견 근무를 하면서 시작한 사업이 잘 돼서 돈을 꽤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땅과 집 외의 모든 재산은 아가씨가 갖는 걸로 합의했죠. 저는 시어머니께서 남겨주신 토지 일부에 노인 요양원을 세웠어요. 시동생의 투자 덕분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어머니를 기리고 싶더라고요. 이제는 애들도 다 커서 자주 그곳에 들러요. 가서 요양원 봉사도 하고 어머니 나이대의 노인분들을 돌보고 있으면 어머니가 참 그리워져요.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어머니가 그리울 때마다 요양원에 가게 됐네요. 앞으로도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것들을 더 의미 있게 사용하며 살아가려고요. 그러면 저 하늘에서 어머니도 저를 보면서 환하게 웃고 계시겠죠?